스포일러 많습니다. 욕설 간혹 있습니다. 청취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콘텐츠 대홍수 시대. 요즘 뭐 보시나요? 전 이거 봅니다. 요즘 뭐 봄, 난 이거 봄. 8번째 에피소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뭐 봄, 난 이거 봄, 요봄 난봄의 진행자 롤린스입니다. 인사이드 아웃 2가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개봉 첫 주 만에 누적 관객 수 2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극장 가보니까 정말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북미에서도 개봉 첫 주 수익이 1억 불을 넘은 작품이 인사이드 아웃 2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1편 국내 흥행 성적이 500만 명쯤 됐는데 이 정도면은 국내에선 2편도 이에 준하는 성적을 달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픽사 장편 애니메이션 영화 중 국내에서 가장 높은 흥행을 기록한 영화는 엘리멘탈입니다. 750만 명인가요? 과연 돌파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저는 웬만하면 어떤 극장 개봉작이든 상대적으로 한산한 평일에 보러 가거든요. 이 영화는 일부러 주말에 보러 갔어요. 애니메이션, 픽사, 전체 관람과 위력을 정말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가족 단위 관객이 정말 많더라고요. 연인도 많고. 저는 이제 혼자서 우려했던 대로 키높이 방석, 보관함에 하나도 없더라고요. 아르바이트생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당장 제 옆에 앉았던 어린아이도 엄마 나 키높이 방석 안 가져왔어 라고 해서 어머니가 불이 나게 상영관 밖으로 나가셔서 방석을 가지고 오는 모습을 보면서 참 부모님도 바쁘고 알바들도 바쁘고 디즈니만 논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와중에 정말 유의미한 흥행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 작품이 있는데요. 장안의 화제작 아트버스터 존 오브 인터레스트가 11만 관객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사실 독립영화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상영관이 엄청 적잖아요. 그런데 입소문을 타고 타서 10,000명, 20,000명, 30,000명을 돌파하더니 2024년 6월 17일 기준 11만 누적 관객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저도 하루빨리 보러 가야 하는데 주변 극장에 상영하는 데가 있어야 말이죠. 좀 멀리 갈 채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요즘 뭐 봄, 난 이거 봄, 요봄 난봄 8번째 에피소드.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립니다. 요즘 어떤 콘텐츠 소비하시는지, 이 방송 퀄리티는 어떤지 등 무비퀴즈뱅 moviequizbang @gmail.com으로 메일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요봄 난봄 8번째 에피소드 난 이거 봄 인사이드 아웃 2 시작합니다. 작품 소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인사이드 아웃 2는 픽사의 28번째 장편 애니메이션으로 전편 인사이드 아웃 개봉 이후 9년 만의 후속작입니다. 픽사의 역사를 놓고 보면 2019년 토이스토리 4 이후에 픽사 애니메이션 스튜디오가 5년 만에 내놓은 속편인데요. 참고로 픽사는 토이스토리 4 끝으로 더 많은 오리지널 영화를 만들겠다면서 속편 제작을 임시 중단했다고 합니다. 근데 흥행이 다 안 좋았어가지고 결국 속편 제작 카드를 만지작한 거죠. 앞서 언급한 엘리멘탈도 한국에서는 700만 관객이 넘는 기록적인 흥행을 거뒀지만 그 덕에 손익분기점을 간신히 넘겼다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흥행 성적이 썩 전 세계적으로는 좋지 않았습니다. 이 전작의 연출자였던 피트 닥터 감독은 인사이드 아웃 1을 만들었을 당시에 속편은 생각하지 않았다고 해요. 영화 한 편으로 이야기를 끝낼 생각이었는데 영화가 평가도 좋고 홍행에서도 대성공을 거뒀으니까 이 시리즈화 가능성을 다시 검토를 했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오리지널 작품들이 계속해서 흥행 실패를 거듭하니까 인사이드 아웃 2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가동이 된 거죠.
내년 상반기에는 디즈니 플러스로 인사이드 아웃 시리즈도 공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인사이드 아웃 2의 연출은 켈시 만 감독이 맡았습니다. 이번 작품이 장편 영화 데뷔작이라고 하네요. 이 주연 배우로는 미국의 레전드 코미디언으로 인기 시트콤 파크스 앤 레크레이션의 기둥이었던 에이미 폴러가 전편에 이어 기쁨 캐릭터를 소화했고요. 1997년에 개봉한 가타카 찍다가 눈 맞은 에단 호크와 우마 서먼이 1998년에 결혼해서 1998년에 태어난 마야 호크가 결혼이 먼저인지 아닙니다. 타이밍이 절묘하네요. 마야 호크가 이번 작품의 빌런이나 다름없는 캐릭터인 불안 목소리를 연기했고 그 밖에 이제 저한테 친숙한 배우는 저의 최애 TV 시리즈 더 오피스에서 필리스 벤스를 연기했던 필리스 스미스 배우가 이번에도 슬픔을 맡았습니다. 목소리 들으니까 정말 반갑더라고요. 오피스 다시 한번 봐야겠습니다. 마이클 스캇 잊을 수 없어요. 그 외에는 뭐 기타 등등 뭐 이런저런 배우들이 나옵니다. 사실 뭐 보이스 액팅만 잘하면 되니까요. 뭐 배우 이름값보다는 유명 성우들도 많이 나올 거고. 그럼 줄거리 요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작 인사이드 아웃에서 2년 지난 시점에서 인사이드 아웃 2는 시작을 합니다. 1편 엔딩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 향수병을 극복하고 부모님과 화해한 라일리가 학교 아이스하키 팀에 가입해가지고 활동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전편이 끝이 나죠. 2편 오프닝도 똑같은 아이스하키 팀, 똑같은 아이스하키 경기장에서 시작을 합니다. 어느덧 13살이 된 라일리는 학교 아이스하키 팀의 에이스로 성장했습니다. 이 또래에 비해 우수한 플레이에 스스로 우쭐대기도 하지만은 실수할 땐 창피해하기도 하고 상대팀 선수와 충돌했을 땐 미안해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영락없는 이제 13세 소녀죠. 학교 생활도 무리 없이 잘 적응하면서 그레이스와 브리라는 절친도 사귀입니다. 절친들 또한 라일리와 같은 하키팀에서 뛰며 돈독한 우정을 과시합니다. 라일리가 성장한 만큼 라일리의 기억 컨트롤 센터에도 여러 변화가 생겼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신념의 공간이라는 곳이 생긴 거예요. 라일리의 핵심 기억을 호수같이 생긴 신념의 공간에다가 심으면 핵심 기억에서 줄기가 무럭무럭 자라서 동글동글한 하늘색 꽃 모양을 만들어 나가는데 이게 곧 라일리의 신념입니다. 기쁨이는 되도록 좋은 기억만 신념의 공간에 심고 창피하고 부끄러운 기억, 그러니까 이제 나쁜 기억들은 망각의 공간, 기억의 저편으로 보내버립니다. 이 좋은 기억 위주로 신념이 조금씩 형성되기 시작한 라일리는 속으로 나는 좋은 사람이야 라는 말을 되뇌게 됩니다. 라일리는 절친들과 함께 아이스하키 학교 대항전에서 우승컵을 거머쥐게 돼요. 이들의 플레이를 눈여겨본 아이스하키 명문 고교 감독이 하키 캠프에 참여할 것을 권유합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오라고는 하는데 라일리는 이제 본인의 우상인 선수가 뛰고 있는 팀에 합류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설레게 됩니다. 이 설레는 마음을 안고 잠을 청하는데 기억 컨트롤 센터에 갑자기 비상등이 켜져요. 5 감정들, 기쁨, 슬픔, 버럭, 까칠, 소심 등이 무슨 일이야 하고 확인해 보니까 사춘기 버튼에 불이 들어온 것을 확인하죠. 1편 엔딩에서도 퓨버티? 이 버튼 뭐야? 이러면서 암시를 하긴 하는데 그 버튼에 불이 들어온 겁니다. 이거 왜 이래? 하면서 버튼을 일단 당황해서 5 감정들이 그 버튼을 기억의 저편으로 보내버리는데 곧 라일리의 마음속에서 각종 이런저런 일들을 수행하는 인부들이 찾아와서 감정 제어판을 새 걸로 교체합니다. 이 5 감정들이 평소와 같이 라일리의 감정을 조절해 보려고 하는데 라일리가 필요 이상으로 과민 반응을 해요. 예를 들면 슬픈 버튼을 누른다 라고 하면 난 망했어 막 이러고 까칠 버튼을 누른다 라고 하면 엄마가 뭘 알아요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중간이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북한군도 쳐들어올 수 없게 만든다는 중2병 사춘기 모드가 발동된 거죠. 이제 사춘기 모드가 발동된 상태에서 어찌저찌 절친들과 함께 하키 캠프로 향하는데
절친들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라일리가 듣게 됩니다. 셋 다 같은 학교로 진학할 줄 알았는데 라일리만 하키 캠프 주관하는 그 고등학교로 진학을 하고 절친들은 다른 학교로 진학할 예정이라는 거예요. 실망감에 사로잡히죠, 라일리는. 그때 마침 기억 컨트롤 센터에도 새로운 감정들이 기존 감정, 구감정이라고 합시다. 구감정을 찾아옵니다. 불안, 불업, 따분, 당황, 그리고 추억, 이 바로 새로운 감정, 신감정인데요. 추억은 모습 자체도 할머니 형상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를 회상할 때나 가끔 나오고 불안, 불업, 따분, 당황 이 넷이 신감정의 주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불안이 신감정의 대빵이에요. 하지만 아직 정권을 구감정, 그 중에서도 기쁨이가 잡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실망감에 빠진 라일리를 다독이려고 되도록 좋게 밝은 측면만 바라보게 하려고 하는데 이제 이 시리즈의 찐 빌런답게 기쁨이가 상황을 더더욱 악화시킵니다. 슬슬 불안이 실권을 잡기 시작해요. 야, 어차피 절친들과는 곧 헤어질 텐데 추억 쌓이고 나발이고 이건 기회야. 고교 선배들, 나의 우상 언니에게 깊은 인상을 남겨주는 거야. 난 할 수 있어. 모드를 발동해버립니다. 그래서 친구들을 버리고 선배들 비위 맞춰가면서 이너서클에 점점 합류하는데 성공한 것처럼 보여요. 당연히 절친들과는 슬슬 멀어지게 되고요. 기쁨이는 이런 꼴을 도저히 못 보죠. 실권을 되찾으려고 하지만 신감정에 의해 구감정들과 함께 축출됩니다. 라일리가 숨기고 싶어하는 비밀들이 갇힌 금고에 투옥돼요. 이제 기억 컨트롤 센터의 실권은 불안이 잡았습니다. 불안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답시고 온갖 부정적 상황을 연이어 가정해 나가요. 기존에 형성된 나는 좋은 사람이야 신념마저 떼어내고 기억의 저편으로 버려버립니다. 라일리의 신념은 점차 나는 좋은 사람이야 에서 나는 아직 부족해 I'm not enough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부정적인 상황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 버렸던 각종 가정들이 결국엔 라일리를 불안감에 휩싸이게 만드는 악수를 거듭하게 만들죠. 예를 들어 이게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럼 나는 저렇게 되겠지? 이렇게 안 되게 하기 위해선 이렇게 해야겠지? 근데 그게 내가 가능할까? 안 될 것 같은데? 이제 이를 수습하겠답시고 불안이는 더더욱 폭주하기 시작합니다. 두고만 볼 수 없는 구감정들은 신감정들의 독주를 막고 라일리를 올바르게 선도하기 위해 기억의 저편으로 가서 나는 좋은 사람이야 신념을 다시 기억 컨트롤 센터에 돌려놓을 작전을 세우게 되는데 과연 감정의 보험은 찾아올까요? 아님 끝내 불두광의 쿠데타는 반역으로 최후를 맞이할까요? 혁명으로 막을 내리게 될까요? 지금 극장에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럴 가치가 있는 영화예요. 그럼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좋았던 점. 오프닝이 참 영리하다라고 생각했어요. 아이스하키 경기에 임하는 라일리의 내면을 보여주면서 영화가 시작이 되는데요. 구감정 캐릭터들이 어떤 캐릭터였는지를 환기시켜주는데 이만한 장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스포츠야말로 진짜 그 짧은 순간에 온갖 감정들이 휘몰아치잖아요. 그때그때마다 구감정들이 한마디씩 거듭니다. 뭐 망했어, 저리 비켜, 아싸 뭐 이런 식으로 한마디씩 거드는데 마치 제가 경기 뛸 때의 감정을 픽사에게 읽힌 것만 같은 착각마저 들게 해요. 제가 전편을 굳이 다시 안 보고 극장을 찾았는데도 아 맞다 쟤네 저랬었지 하면서 바로 전편의 내용들이 빠르게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면서 구감정들의 성격을 대번에 상기시킬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왜 라일리네 가족이 다시 미네소타로 돌아갔다고 생각했는지 의문이에요. 저는 아니 샌프란시스코 말고 집으로 돌아가기로 한 거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1편 엔딩에서 I miss my home 이러고 부모님도 나도 집이 그립다라고 화답하길래 돌아간 줄 알았는데 또 이제 미네소타에서는 아이스하키가 인기 스포츠이기도 하니까요. 다시 전편 확인해 보니까 그냥 샌프란에 정착한 걸로 암시하면서 끝나긴 하더라고요. 이제 와서 양심 고백을 하자면 1편에서 라일리가 I miss my home 하는 장면이 되게 감동 포인트잖아요. 사실 저는 그거 보면서 되게 시큰둥했거든요. 에?
야, 샌프란시스코를 놔두고 미네소타로 돌아가고 싶다고 얘가 정신이 나갔나? 야, 그 따뜻하고 살기 좋은 곳을 두고 무슨 얼어 죽기 십상인 곳으로 돌아가? 라는 생각에 이제 실소가 극장에서 터졌었어요. 그 극장에 제가 썸녀랑 같이 있었는데 아마 그 부분에서 썸녀가 저를 이제 사이코패스라고 보고 연락을 두절한 게 아닌가. 잘 지내지? 예. 근데 이제와 돌이켜보면은 라일리가 엄청 현명한 겁니다. 이 미래를 내다본 거예요. 이 라일리네 부모님도 딸 말 들었어야 돼요. 왜냐면은 제가 그 미네소타를 잘 알거든요. 뭐 이런저런 일로 라일리의 고향인 미니애폴리스에서 살아도 봤어요. 거주지로서 미네소타의 장점과 단점은 똑같습니다. 개 추워요. 예, 진짜 더럽게 춥습니다. 근데 이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강추위가 단점인 이유는 뭐 대충 짐작하실 겁니다. 뭐 외출하기도 쉽지 않고 또 눈까지 많이 내리거든요. 그러니까 도로 곳곳이 빙판길인 거는 뭐 예산일일 거고 제가 있을 때만 해도 스노우 체인은 또 불법이었어요. 대신에 이제 제설 작업 수준이 한국 군대를 뛰어넘긴 합니다. 다운타운 내의 웬만한 건물들도 다 지하나 구름다리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좀 우회해야 되긴 하지만은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시설 등은 어느 정도 구비는 돼 있거든요. 어찌됐건 엄청 추워요. 코털까지도 언다라는 게 미네소타 사람들끼리 주고받는 농담인데 그래서 미국 내에서는 왜 미네소타를 미네스노우타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아, 그리고 여기서 고등학교 선배 언니들이 라일리를 미시간에서 왔다고 오해하잖아요. 너 어디서 왔다 그랬지? 미시간 맞지? 이러니까 이제 라일리가 미네소타라고 말을 못하고 언니들 비위 맞추려고 미시간 맞아요 뭐 이러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미네소타 사람들의 영린입니다.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미네소타랑 미시간이랑 완전히 다르구만 싶은데 미국 사람들이 은근히 그거 많이 헷갈리거든요. 그래가지고 맞다 너 미시간 출신이라 그랬지? 이러면 미네소타요 막 이러거든요. 거의 청주 충주급이에요. 그런 이제 약간 깨알 긁힌 포인트 말씀드리고요. 그럼 대체 강추위가 거주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장점이 있다는 거냐? 개춥잖아요? 그래서 길거리에 거지가 없습니다. 왜? 얼어 죽으니까. 제가 미네소타 살면서 거지 딱 한 명 봤어요. 덕분에 치안이 다른 주들에 비해서는 좋은 편입니다. 요즘 미국 내 치안 문제가 되게 심각하잖아요. 특히나 샌프란시스코야말로 그 정점에 있지 않습니까? 왜? 사시사철 따뜻하니까. 제가 미네소타 있다가 샌프란 놀러 갔을 때 가장 처음 목도했던 광경이 제가 머무를 호텔 앞 쓰레기통을 거지들이 뒤지고 있던 거였어요. 그런 일은 미네소타에서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왜? 얼어 죽으니까. 길거리에서 쓰레기통을 뭐 만지고 자시고 할 수가 없어요. 손이 어는데. 뭐 경찰 과잉 진압으로 흑인 용의자가 사망한 일명 조지 플로이드 사건으로 인해서 미네소타 미니애폴리스가 한때 인종차별의 대표 지역이 되기도 했지만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여전히 의문일 정도로 치안이 상대적으로는 좋은 지역이다 라고 저는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라일리가 이 점을 내다본 게 아닐까. 엄마 아빠 나 앞으로 이제 자라나는 데 있어서 안전한 주거 환경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네소타로 돌아가는 게 어떨까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모가 그 깊은 뜻을 모르고 샌프란시스코 그 비싼 데에다가 계속해서 주구장창 살고만 있으니 애가 그렇게 아닙니다. 예. 그럼 다음 좋았던 점은 사실 처음에 인사이드 아웃 2 시놉시스를 들었을 때 이 새로운 감정들이 나올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두 개도 아니고 무려 5가지 감정이나 등장한다라고 하니까 아니 저 많은 캐릭터들 분량 배분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우려가 됐었어요. 당장 인사이드 아웃 1만 해도 5가지 감정에 라일리의 뭐 주변에 뭐 그렇게 그게 중요한 영향을 끼치진 않지만 어찌됐건 엄마 아빠까지 나오니까 대충 7가지 캐릭터, 거기다 빙봉까지 8명의 캐릭터가 나오는데 여기에는 거기다가 더 추가가 된 거잖아요. 뭐 빙봉은 빠지긴 했습니다만 당연한 우려죠. 분량 배분 실패하면은 들러리만 서게 되고 대체 왜 나왔는지 의문만 불러일으키게 될 테니까요. 스타워즈나 트랜스포머 시리즈들이 대표적이죠. 굿즈팔이용 캐릭터는 아닌지 의심스럽다라는 비아냥마저 들을 때가 있잖아요. 이마저도 실패한 경우들이 더 많긴 하지만 그런데 그런 우려에 비해서는 분량 배분이
되게 깔끔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역시 늘 일정 완성도 이상의 퀄리티를 뽑아내는 픽사답게 9가지 캐릭터를 적재적소에 잘 버무려가지고 극을 전개해 나가더라고요. 우선 기본적인 얼개는 구감정 대 신감정이죠. 보다 구체적으로는 구감정의 대빵인 기쁨이하고 신감정의 대빵인 불안, 이 둘이 맞붙는 건데 대빵 선정도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기쁨이야 전편에서도 대빵이었으니까 그러려니 하는 것도 있는데 화목한 가정에서 부족한 것 없이 자란 아이에게는 기쁨이 아무래도 대빵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하지만 이런 아이라도 사춘기 때는 소위 중2병이라고 해가지고 온갖 불안 지 혼자 떠안고 센치한 척 하지 않습니까? 우리 다들 경험해 봤잖아요. 라일리 나이도 13살이니까 윤석열 나이로 13살이니까 대충 한 중2 그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대빵 선정도 맞는 것 같고요. 기쁨, 불안, 그리고 그 주변의 캐릭터들이 적재적소에 활동을 하는 걸 보면서 참 잘 버무려냈다. 우려에 비해선 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좋았던 점은 라일리가 처한 상황, 중2병인 것도 있고 사춘기인 것도 있지만 주류에 편입되기 위해서 비위 맞추는 이런 행동들이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해봤거나 혹은 상상해봤던 거잖아요. 이 점이 참 좋았습니다. 공감대를 딱 건드리니까요. 이 영화는 9년 만에 나온 속편인데 왜 작중 시간은 2년만 지난 걸로 설정을 했을까? 고등학교 진학을 앞뒀는데 중학교 절친과는 다른 고등학교로 배정된 상황에서 멋진 선배들이 나에게 호의적이야. 이거는 동서고금 막론하고 감정이입이 빡 되지 않습니까? 일부러 이렇게 설정을 했다고 봅니다.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기에 너무나도 좋은 설정이니까요. 또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본격적으로 고민하는 사춘기 때에는 아무래도 더욱더 주류에 편입되려는 성향이 강해지지 않습니까? 주류에서 배척당하면 어떡하지? 라는 고민도 생기기 마련이고요. 정우 배우 주연의 바람도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입학식 했을 때 일진 형들이 나를 좀 불러줬으면 좋겠다 싶은 그 마음, 정우가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서 볼 수 있듯이 이제 주류에 편입되지 못하면 어떡하나 라는 공포 혹은 불안감을 떨치기 위해서 주류 비위를 맞추려고 자기 스스로를 속이기도 하잖아요. 여기서 라일리는 미네소타 출신인데 미시건이라고 해도 굳이 정정하지 않고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보이그룹이 있는데 선배들이 야, 그 보이그룹은 애들이나 좋아하는 거지 라고 하니까 저도 걔네들 유치해서 더 이상 못 봐주겠더라고요. 약간 이런 식으로 비아냥대기도 하잖아요. 사실 이런 행위들이 불안감만 더욱 증폭시키곤 하죠. 왜냐하면 내 가면이 점점 두터워지는 거잖아요. 언제 벗겨질지 모르는데. 그래서 더더욱 신감정의 대빵이 불안인 게 이해가 돼요. 저도 고등학교 때 중학교 친구들 대부분은 예를 들어 A 고등학교로 갔다면 거의 저 혼자만 B 고등학교로 갔었어요. 당연히 아는 친구들도 없고 제 중학교 출신들 다 뒤지고 찾아봐도 거의 없는 거예요. 여기서 저만의 또 새로운 고교 3년 인생을 펼쳐나가야 되다 보니까 저 또한 주류 사회? 주류 학생들에 편입되기 위해서 이런저런 애를 썼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다고 일진들의 빵 셔틀을 했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반장이 되려고 했어요. 네, 그래서 됐습니다. 왜냐면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저 혼자 막 적극적으로 반장이 되겠다고 하니까 뭐야 쟤? 시켜. 몰라. 귀찮아. 그래가지고 반장이 됐는데 덕분에 이제 같은 반 학우들이랑 이렇게 저렇게 엮일 일들이 많아져서 주류 사회라고 하면 좀 그렇고 겉돌지는 않았었어요. 다행히도. 이제 이런 기억이 나다 보니까 라일리의 상황에 저도 모르게 감정이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전편 인사이드 아웃이 참 훌륭했던 부분이 추상적 개념을 시각화시키는 능력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하고 직관적인데 그렇다고 유치하지 않은 되게 동화적인 이미지로 추상적인 개념들을 딱딱딱 만들어내니까 보는 관객 입장으로서는 이만큼 이해하기 쉬운 장치가 없는 거죠. 이런 장치를 만들어내는 픽사의 능력이 속편에서도 유감없이 발휘가 됩니다. 호수처럼 생겼다고 말씀드린 신념의 공간, 그리고 구 감정들이 갇힌 비밀금고, 비아냥 협곡, 방석극장, 아이디어 폭풍 등등 참 라일리의 마음속이 어떤 상황인지 대번의 이해가 빡
가능하게 만드는 장치들이죠. 전혀 유치하지 않고 정말 세밀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의 오은영 박사님 한 트럭 모셔다 놓고 자문받아서 만든 것 같은 느낌이 물씬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아냥 협곡 같은 경우가 라일리가 주류에 편입되고자 자기가 좋아하는 보이밴드를 유치하죠 라고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비아냥 협곡이 딱 생기거든요. 콘서트 다녀왔지. 걔네들 참 귀엽더라. 멋있더라. 아이고 참나.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푹 꺼진 땅으로 내 목소리가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은 이제 이상하게 메아리 쳐서 구 감정들이 도움을 요청해도 건너편에 있는 인부들이 아니 쟤네들은 뭔 말을 졌다고 그래? 라고 하면서 야야야 무시해 뒤지든 말든 이러면서 이제 떠나잖아요. 이런 설정이 너무 귀여우면서도 대본에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이디어 폭풍 장면도 전 참 좋았는데요. 아이디어 폭풍이라고 번역이 됐지 이제 원문에서는 브레인스톰이라고 하더라고요. 말 그대로 이제 브레인스톰을 문자 그대로 시각화를 시킨 거죠. 온갖 아이디어들이 태풍처럼 휘몰아치지 않습니까? 되게 단순한데 직관적이니까 이해가 바로 돼가지고 약간 참 저렇게 단순한 이미지를 구체화시켰는데도 전혀 유치하지 않고 기발하다라는 느낌을 주게 만드는 건 이건 픽사의 능력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름 그 장면에서 서스펜스도 있고 박진감도 넘치잖아요. 여러모로 이 영화의 정말 명장면 중 하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방석극장 이런 것도 결국 어렸을 적에 나만의 상상극장 이런 거잖아요. 나라건마다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이불 뒤집어 쓰고 플래시 켜둔 채 조잘조잘 떠들면서 나 혼자서 이제 상상의 나래를 펼쳤던 순식간에 이제 온갖 잡생각이 다 들죠. 그때 그 시절이 대본에 떠오르더라고요. 1편에서도 그랬지만 이런 부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공감대를 불러일으켜서 인사이드 아웃의 흥행 1등 공신으로 자리 잡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좋았던 점이었고요. 그럼 이제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구 감정과 신 감정 사이 교통 정리를 나름 깔끔하게 하긴 했으나 그럼에도 후반부로 갈수록 몇몇 감정들은 들러리가 되더라고요. 특히 당황 그리고 불업이 대표적인데요. 당황이는 왜 슬픔이에게 협조적인지 설명도 좀 부족하고 불업이도 하키 캠프 첫날 때만 해도 뭔가 불안과 함께 2인 1조로 활동을 하면서 배트맨과 로빈처럼 사이드킥으로 활동할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고 결국 뒤로 갈수록 이야기 구조는 기쁨 대 불안으로 압축되어 버리니까 구 감정은 이제 정권 재탈환하는 그 여정에서 중간중간 한마디씩 던지기라도 하는데 신 감정은 너무 많이 들러리가 되는 것 같아가지고 살짝 아쉽더라고요. 참고로 불업의 영어 이름은 envy입니다. envy. envy에는 질투라는 뜻도 녹아 있는데 이 질투와 불업 뭔가 비슷하면서도 다른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쌍둥이로 등장시킬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캐릭터가 너무 많아지니까 줄였다고 하네요. 현명한 결정인 것 같습니다. 둘 다 들러리가 됐을 테니까 들러리의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저럴 거면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들잖아요. 그 다음에 아쉬웠던 점은 이 영화의 찐 빌런, 이 영화가 아닙니다. 이 시리즈의 찐 빌런, 만악의 근원, 학습이라는 능력이 없는 돌대가리 기쁨. 얘는 1편에서도 지가 원하는 대로 라일리의 핵심 기억을 채우려다가 그 사달이 난 거잖아요. 핵심 기억은 좋고 기쁜 것만 채워야 돼 라고 했다가 슬픈 기억 하나 튀어나왔는데 그거 핵심 기억으로 자리 못 잡게 하겠다고 난리 쳤다가 결국엔 더 큰 난리를 불러일으켰지 않습니까? 우리 빙봉이가 자기 한 몸 희생해 가가지고 겨우 수습했는데 이 멍청이는 머릿속에 도파민밖에 없는지 2년밖에 안 지났는데도 신념의 공간을 자기 멋대로 채워놔요. 자기 멋대로 좋은 기억 위주로만 싹 다 채워놓습니다. 나쁜 기억 하나 없이 좋은 기억만 남겨줘가지고 라일리를 자기 나름대로의 올곧은 신념 하에 커나가도록 하겠다라면서 이제 깝치는데 라일리의 핵심 기억을 행복한 기억만으로 채워놨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불과 2년 전에 목도를 했잖아요. 근데 똑같은 짓을 또 반복해. 얘는 좀... 마지막으로 아쉬웠던 점은
픽사 작품 핵심 모티브가 바로 이별인데 인사이드 아웃 2에는 이별이라는 모티브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심심해요. 예, 뭐 친구들과 이별한다라는 게 있긴 한데 그 장면이 대놓고 나오진 않거든요. 그런데 업에서는 사별 한 아내, 몬스터 주식회사에서는 부랑 이별을 하고, 코코는 뭐 그냥 저승이 배경이니까 말 다 했고, 인사이드 아웃은 빙봉하고 이별을 하잖아요. 그 빙봉이랑 이별할 때 참 눈물샘을 자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빙봉의 희생으로 그 모든 난리통을 수습을 함으로써 얻게 된 교훈이 슬픔 없이는 기쁨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주제의식을 더욱더 선명하게 느껴지게 만드니까 여러모로 참 픽사는 이별이란 모티프를 잘 쓰고 있구나. 그리고 이별이란 모티프가 발동됐을 때 관객 입장에서 느끼는 감정의 파고도 야 이거 심상치 않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언급했듯이 이 작품에는 딱히 이별 모멘트가 없습니다. 이 영화의 교훈마저도 하나의 성격으로 나를 규정할 순 없다. 기쁜 기억도 혹은 슬픈 기억도 창피한 기억도 잊고 싶은 기억도 다 나다. 이들이 다 얽혀서 나의 신념, 나아가서 나라는 존재를 규정하는 거다. 좀 뻔하죠. 그리고 1편의 동어반복적인 측면도 있고요. 기쁜 기억이든 슬픈 기억이든 이 모든 게 합쳐져서 나라는 존재를 만드는 것이다가 이제 1편의 내용이기도 했으니까. 역시 좀 욕하면서 닮아간다고 해야 되나요? 이제 눈 떠보니까 심파에 완전히 절여져서 그런지 뭔가 이렇게 탁 울려줘야 짜릿한데, 왜 매운 음식 먹는 것도 그렇잖아요. 점점 더 매운 걸 찾는 이유가 뭔가 뒤에서 빡 매운맛이 딱 때려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 작품이 좀 심심하게 느껴졌습니다. 물론 이제 픽사는 신파라기보다는 감동 혹은 가슴 벅찬 울림 쪽이죠. 코코의 마지막 장면, 할머니 앞에서 리멤버 미 부를 때도 마치 유리컵에 물을 정말 끝까지 채워 넣은 상태에서 눈물 한 방울 딱 떨어져 가지고 그 컵에 담긴 물이 쫘르르르르르 흘러넘치게 만드는 감정의 파고를 저에게 안겨줬었는데, 픽사가 이런 데에 있어서는 정말 도가 텄죠. 그 중에 제게 있어서 베스트 오브 베스트는 토이스토리 3입니다. 야, 이 마지막에 우디가 앤디에게 So long 파트너, 잘가 파트너라고 하지 않습니까? 야, 그때 진짜 코끝이 찡해지는데, 이거 코끝 찡해지지 않는 사람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근데 얘네가, 이 픽사가 제 이야기를 어디서 들었는지 이거 표절한 겁니다. 저랑 완전히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저도 제가 2살 때부터 갖고 놀던 애착 인형이 있어요. 지금은 갖고 논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방 한켠에 고이 모셔놨는데 이제 대학교 갈 때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됐는데, 얘를 기숙사에 데려갈지 말지 엄청 고민했거든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데려갔어요. 저는 토이스토리 3 이 앤디 인간놈도 똑같은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이 많은 장난감을 다 가져갈 순 없고 자기 최애 장난감인 우디를 데려갈까 말까 하다가 결국 이제 데려가기로 결정을 하는데, 이제 우디가 친구들과는 헤어질 수가 없다 해가지고 친구들과 함께 남기로 하는 거잖아요. 완전히 제 이야기예요. 기숙사, 대학생. 제가 대학에 입학한 시점도 토이스토리 3가 나오기 훨씬 이전이에요. 이 자식들 말이야, 이거 스티브 잡스가 세운 회사 아니랄까봐 LG 스마트폰 광고 갖다 베끼는 아이폰이랑 뭐가 달라? 흥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별 없는 픽사가 심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다 큰 성인 관점이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이제 아이들 관점에서는 되게 신기하고 재밌고 가슴 벅찬 요소들로 가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작품들은 또 아이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으니까 아이들의 감상평 또한 무시할 수는 없겠죠. 혹시 자녀분들과 같이 보신 분들, 자녀분들께서는 어떤 리뷰를 남기셨는지 메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을 모두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인사이드 아웃 2에 대한 별점과 한 줄 평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이드 아웃 2에 대한 제 별점은 3.5, 볼만한데? 입니다. 찾아보니까 제가 1편에는 4.5 수작을 줬더라고요. 충분히 수작이라는 말을 들을 가치가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다만 2편은 1편에 비해선 조금 아쉬웠어요. 속편인 인사이드 아웃 2는 그 정도까진 아니지만
최근에 나온 픽사 작품들을 보면 픽사의 명성에 비해서 아쉬움이 좀 컸었습니다. 저는 엘리멘탈도 그닥 쏘쏘였거든요. 그 전에 뭐 버즈 라이트이어, 메이의 새빨간 비밀, 루카, 소울, 소울은 좋았네요. 이 소울이 2021년에 개봉했으니까 이게 이 세상에 이게 얼마만입니까? 뭐 한 3, 4년 만인데 3, 4년 만에 괜찮은 픽사 작품이 나왔다. 이것도 좀 웃기죠. 옛날에 픽사는 그냥 믿고 보는 제작사였는데 어느샌가 이제 좀 괜찮은 픽사 작품 나왔네 라는 말을 들으니까 세상이 좀 어느 정도 바뀐 것 같긴 한데 어찌됐든 특히 자녀가 있으신 부모님들은 자녀와 함께 이런저런 얘기 나눌 수 있는 좋은 작품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영화에 대한 제 한 줄 평은 이 목을 좀 가다듬어야 됩니다. 작은 기억마다 온갖 감정 모아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아름다운 자입니다. 사실 좀 부끄럽습니다. 노래 실력이 부끄럽다기보다는 노래 실력도 부끄러운데 최근 남긴 한 줄 평들이 죄다 어디서 빨아다 쓴 것들밖에 없어가지고 독창성이랄 게 좀 없어 보여서요. 근데 암만 생각해도 이 모든 기억이 나였다. 이 기억 저 기억이 모여 내가 된다. 이런 거는 너무 심심해서 그리고 또 다른 분들이 이런 표현들을 너무 많이 쓰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좀 쌈뽕한 거 없나 기깔난 거 없나 계속 고민하다가 익숙한 노래 구절을 개사하는 게 그나마 낫겠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사실 지코의 너는 나 나는 너를 먼저 떠올렸어요. 넌 나고 난 너야 이거를 먼저 제일 떠올렸는데 이거는 제가 개사할 영역도 없어가지고 창의성의 치읓도 찾아볼 수 없는 한 줄 평이 될 것 같아서 폐기를 했는데 저만의 개성이 좀 돋보이는 한 줄 평을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자꾸만 여기저기서 빨아다 써가지고 죄송합니다. 책도 좀 많이 읽고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 이런 거 이제 그만 읽고 문장력을 드높이는 인문서적들 많이 읽어서 기깔난 한 줄평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요봄남봄 8번째 에피소드가 끝이 났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 주변에 널리 홍보도 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에피소드는 쿠팡 플레이 시리즈인 소년시대를 다룰 예정입니다. 임시완 배우, 이선빈 배우가 주연을 맡은 작품이죠. 흥행도 성공을 해서 속편 제작이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창 소년시대가 붐이 일었을 때는 안 봤다가 좀 뒤늦게 보게 됐습니다. 초반 부분 되게 재밌더라고요. 임시완 배우의 충청도 사투리 연기. 정말 임시완 배우는 앞으로도 대성하겠구나라는 생각을 초반 1, 2화밖에 안 봤는데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초반 1, 2화만에 아쉬운 지점도 여럿 눈에 띄긴 했는데 여하튼 그 점에 대해서는 다음 에피소드 때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요즘 뭐 봄, 난 이거 봄, 요봄 난 봄의 진행자 롤린스였습니다.